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 두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그리고 주택연금 해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20년 기준으로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67% 급증한 것,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론에서도 집값이 폭등했을 때 해지에 대한 고민 사례가 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승주택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주택연금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김태환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3년간 재가입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된다. 또 초기 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그리고 급등한 주택이 혹시라도 공시가격 9억 원이 넘으면 그 재가입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이용하는 주택연금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택가격 상승한 상당액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요. 또 만약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이자 및 보증료 등 금융 비용이 따라 올라가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KB금융연구소의 주택시장 여건 변화와 주택연금 영향,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시장 변화의 영향에 따라서 최근 집값 상승세로 월 지급금이 증가하고 있고 또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마련의 대안이다. 그리고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경제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전략을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무적인 분석 그리고 효용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주택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그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에 다시 재가입하는 것보다 전체 총 기대 그 수령액 그리고 기대 상승액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올라간 것을 사는 동안에 연금액을 적게 받았지만 그 상승분에 대해서 상속이 되니까 전체로 놓고 보면 재무 관점에서는 유지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하지만 기대 연금액은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상속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분들에게는 주택연금 해지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즉 효용 분석 관점에서 보면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주택연금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시 3년 후에 해지했다가 3년 후에 재가입함으로써 월 받는 지급액이 높은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따져볼 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우리가 중요한데요. 주택연금의 중장기 수요 추정에 대한 주택금융연구 보고도 있는데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 수는 2030년 중반부터 40년까지는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는 사망자 수 그리고 이것들 장기적인 균형을 이루어 전체 가입자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는 신규 생존 가입자 수 추정치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신규 가입자 수 장래 추정치 추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또는 대표 전화인 1688-8114로 문의하면 굉장히 전문 상담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몇 가지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월 지급액 산정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증료는 크게 주택가격 상승률 그리고 생명표, 연금 산정 이자율, 기타 변수로 산정을 하고요. 월 지급액은 기대 수입의 현재 가치와 기대 손실의 현실 가치의 수치를 맞춰서 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지리도 많은데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채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에는 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을 더 내는 연금소득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서 또 이제
그 도시에서는 주택연금을 받고요. 농촌에서는 농지연금 제도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주택연금은 그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라든지 이렇게 주택 가격이 높은 곳에서 이용이 잘 되고 있다 보니 시골 같은 경우는 선정하기도 어렵고 또 금액도 미미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농촌에 농지연금 제도가 있어서 담보로 농지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 계속 받는 등 보장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죠. 앞에서 이제 그 저소득층은 국가의 그 기초생활보장권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위에 고가의 주택 그리고 고가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민간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주택연금과 비교했을 때 이게 형평성이 맞나? 이런 질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이 넘는 공시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만약에 재산세, 종부세 이런 납부 목적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을 허용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부자 동네인 경우를 보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에 그 주택의 그 아파트 값이죠. 그게 상승한 게 커서 나머지 자산이 별로 없는 부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 세금을 내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죠.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들도 점차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주택연금이 이렇게 계속 개선되는데 큰 주요 방향을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은퇴자 마을처럼 주거에 관련된 것, 그리고 장기 요양 이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